10월 11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개천에서 용나기로 불렸던 사법시험, 법무부가 오늘 제59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응시생은 물론 시험을 주관해온 법무부도 사시 선배 법조인들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사법시험, 먼저 김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치러진 제59회 사법시험 2차 시험. 마지막 사법시험이니만큼 수험생들에겐 극도의 긴장감과 묘한 후련함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마지막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험은 끝내게 되지만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이제 또 다른 길을 찾아봐야죠. 그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2차 시험 합격자 수는 모두 55명, 남성이 30명, 여성이 25명입니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41명, 비전공자가 14명으로 법학 전공자가 3배가량 많습니다. 이들은 11월 1일과 2일에 치러질 3차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이 확정되는데 마지막 사법시험이어서 재도전 기회가 없는 만큼 100% 합격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종 합격자들은 사법연수원 마지막 기수인 49기로 내년 3월 입소해 2년간의 교육을 거친 뒤 2020년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새내기 법조인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영원한 건 없다지만 해방 이후 지금까지 법조인 배출의 산실로 70년 세월을 풍미했던 사법시험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사법시험의 빈자리는 이제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이 온전히 대신합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네, 조선 변호사 시험에서 제59회 마지막 사법시험까지 곡절도 사연도 많았던 사법시험. 눈에 띄는 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사시제도를 대폭 손봤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을 맞은 사법시험 70년의 발자취를 김효정 기자가 카드로 읽는 법조로 전해드립니다. 1947년 해방된 나라에서 처음 치러진 조선 변호사 시험. 우리나라 법조인 배출 시험의 시작입니다. 이승만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고등고시령이 제정되고 1950년 제1회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이 치러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첫 법관 임용시험. 지원자 600여 명 중 16명이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립니다. 6.25 전란의 와중인 1952년 치러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조인 이태영 변호사를 탄생시킵니다. 이태영 변호사는 우리나라 여성인권운동의 산파이자 데모가 됩니다. 1950년부터 1963년까지 16회에 걸쳐 실시된 고등고시 사법과를 통해 배출된 합격자는 모두 667명, 평균 합격률은 1.72%. 고시는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나기였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1963년 사법시험령을 제정 공포하고 같은 해 7월 제1회 사법시험이 치러집니다. 제1회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41명. 당시 사시는 합격 정원제가 아닌 절대 점수제. 각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락이 없어야 합격합니다. 1967년 합격자는 단 5명, 사시 사상 가장 적은 합격자 수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1970년 법조인력 확대를 위해 정부는 사법시험령을 개정해 합격 정원제를 도입하고 매년 합격 인원은 80명 선을 유지합니다. 1980년 역시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도 사법시험령을 개정해 합격자 정원을 300명 선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사법시험은 청운의 꿈과 야망을 품은 패기만만한 젊은 청춘들의 미래를 위한 도전 그 자체가 되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 동네 어귀엔 경축 누구누구 아들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플래카드가 어김없이 날립니다. 신림동 고시촌이 본격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도 합격자 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2001년 사시 합격자 1000명 시대가 열립니다. 2009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른바 로스쿨 시대가 열립니다.
같은 해 사법시험의 단계적 인원 감축 및 2017년 완전 폐지를 골자로 변호사 시험법이 제정됩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이후 1,000명 가까웠던 사시 합격자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줄기 시작해 작년엔 109명, 그리고 올해 55명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사시 합격자는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부터 마지막 제59회까지 총 응시자 70만 8천여 명. 그중 법조인의 꿈을 이룬 이들은 2만 700명 정도입니다. 잉어가 이 관문만 거슬러 통과하면 용이 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 등용문. 해방 이후 지금까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로 상징되는 계층 이동과 신분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사법시험. 조선 변호사 시험부터 제59회 사법시험까지 사시 70년. 사법시험은 이제 숱한 사연과 영욕을 뒤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운명을 맞았습니다. 사법시험이 사라진 시대. 우리 사회는 이제 사시가 상징했던 노력하면 된다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려있는 계층 이동의 새로운 사다리 마련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부지를 공유한 것은 불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낸 민변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차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석대성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민변이 사드 부지 공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입니다. 이 법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나 양도, 무상 임대 등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담은 법입니다. 이 법 4조 국유재산 특례의 제한 1항은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4조 2항에는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에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특례법 별표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나 양도 209개 항목 중 사드 부지 공여와 관련된 항목은 없습니다. 이 조항이 제정된 2011년 이후 이뤄진 주한미군에 대한 사드 부지, 즉 국유재산 공여는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게 민변 주장입니다. 적폐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탈법, 초법적인 유법 행위들이 축적된 것이다. 위법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부지의 공여, 사드의 배치는 적합 철회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협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주한미군의 사드 부지를 공여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변은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에는 소파를 이유로 국유재산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민변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최저임금 4분의 1 수준인 30만 원대 간호사 첫 월급 지급으로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해명이 자꾸 다른 의혹을 더 낳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해명을 바탕으로 저희 법률방송이 취재를 해보니 이번엔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정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1만 2천 원. 지난 2011년 4월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받은 첫 월급입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아서 올해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 원입니다. 법적 최저임금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률방송 보도에 대한 서울대병원 해명의 골자는 첫 5주는 참관교육 기간이라는 겁니다. 간호사로 정식 발령도 받지 않았고 이 기간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아서 임금이 아닌 교육수당 개념으로 30만 원대 월급을 줬다는 해명입니다. 선배 간호사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는 참관교육이고요. 네. 그중에 극히 일부 예를 들어 혈압을 잰다 그러면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환자 의무기록 작성은 물론 혈관 주사 등 기본적인 간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혈관 그거 확보 IV 잡아야 된다고 연락 오면 해주고
샘플 한다고 하는데 피 검사 같은 거 할 때 피 뽑는 거 해주고 첫 달부터 침습적인 행위를 다 했다고.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일부 의료 행위를 하긴 했지만 교육 차원이지 업무를 수행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래요. 이제 발령을 앞둔 교육생도 곧 이제 그걸 할 거니까 실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교육은 그냥 100% 그분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원하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진 않아요. 또 다른 문제는 새로 입사한 간호사들을 정식 발령을 내지 않아 아이디가 없어서 다른 간호사 아이디로 의무기록 작성 등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인 아이디가 당연히 없죠. 발령도 안 받은 간호사한테 어떻게 아이디를 주나요? 그러니까 선배 간호사 아이디 이걸 주고 너도 해봐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일종의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간호사들이 다른 이름으로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환자가 어떤 간호사나 어떤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았는지 알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거는 책임 소재도 생길 것 같아요. 간호사들은 본인들이 당사자라서 대놓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사실 그 사람 아이디로 썼으니까 이건 거의 수백 명의 간호사들이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거를 걸면은 의료법 위반이 그 개개인의 간호사들이 처벌을 받나요? 첫 한 달은 발령도 안 내고 법적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의 돈을 지급하며 다른 간호사 아이디로 근무하게 해온 서울대병원.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다며 법대로 할 거면 해보라는 식의 서울대병원. 국내 최고라는 서울대병원이 병원에서 가장 약자인 간호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네, 괌에서 김현장 변호사와 현직 수도권 소재 법원 판사 부부가 아이들을 차량에 놓고 쇼핑하러 갔다가 아동 학대죄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 연휴 동안 뜨거운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 부부 체포가 돼서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괌 현지 경찰은 아동 학대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고 네. 경범죄 혐의로만 기소를 했고요. 예. 그리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해서 현재 부부는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입니다. 네. 이 사건이 뜨거운 논란이 된 거는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해서 부부의 얼굴이 그 현지 언론에 공개됐고 이게 인터넷에 퍼날라지면서 더 큰 논란이 됐었는데 머그샷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근데? 머그샷은 이제 일종의 속어로서 네. 경찰이 범인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사진이고요. 네. 공식적인 용어는 폴리스 포토그래프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이렇게 체포가 되면은 폴리스 포토그래프, 머그샷 이런 걸 찍나요? 어떠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범인을 구속하기 전에 그 수용 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때 네.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나라도 찍기는 찍네요. 네. 괌이 캘리포니아 법 따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부들 확정 판결 받은 뭐 피해자도 아니고 아주 뭐 대단한 범죄도 아닌데 이렇게 얼굴이랑 실명을 공개해도 되는 모양이네요. 캘리포니아 법은. 네, 미국에서는 머그샷을 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르면 언제든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미국 법이야 그렇다고 치고 우리나라 네티즌들 이거 다 막 퍼날랐던데 이런 거는 명예훼손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머그샷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뭐 이들 판사 부부가 맘먹고 뭐 고소나 이런 거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괌 현지 언론은 이 실명이랑 얼굴을 다 공개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뭐 윤모 변호사, 설모 판사 이렇게 익명이랑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이것도 무슨 뭐 법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미국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그샷을 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한 것이고요. 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단순히 민사 문제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언론에서 더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98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 사건 그 내용 자체를 보도하는 것에는 공공적인 이유가 있지만 네.
단순히 범죄 사건 그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반드시 피의자의 신원이라든지 성명 그리고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언론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서 그 네. 이후에 더욱더 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였군요. 내일 차량에 아동을 방치하는 거, 이거 아동 학대 여부와 법적인 처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개헌투기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일정입니다. 개헌투기는 국정감사 이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내부 전산망에 검찰개혁 토론방을 신설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내부 전산망 E+의 토론방을 신설해 개혁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의견도 취합할 예정이니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현직 고위 법관 10명 중 8명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법원 행정처 재직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대법원장 포함 고위 법관 179명 중 103명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79명이 법원 행정처에 재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진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지대를 현행보다 감액하는 내용의 인지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편협은 소가가 높거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국민들의 인지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나치게 높은 인지대는 재판 청구권, 상소권을 제약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1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